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런 목차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일단 처음 아이를 고등학교 보내시는 입장에서 사실 통합사회 한국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에 대해서 실감이 조금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뒤에 소장님 설명해 드리셔야 되니까 간략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랑 뭐 한국사는 그냥 뭐 외우면 될 것 같고 중학교 때 나름 아이가 해서 뭐 90점대 A 받았었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만만한 과목이 아니고 생각보다 좀 중요도가 높은 과목이거든요. 왜 그런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통합사회는 어머니 그 시수가요. 8단위 또는 6단위예요.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단위라는 게 뭐냐면 8단위를 채택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총 8시수의 수업을 듣는 거고 학기로 나누면 1학기에 4단위 4시수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1학기 때 일주일에 4번 사회 수업을 듣는다는 거죠. 일주일 5일 학교 가서 4번 수업을 들으니까 사실 비중이 되게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수시에서 성적 산출할 때 단위수에 비례해서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전부 다 8단위예요. 거기다가 통합사회가 국영수랑 똑같이 8단위로 들어가는 학교가 대다수고요. 간혹가다 이제 6단위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대부분 6단위거든요. 그러면은 통합사회 8단위, 한국사 6단위라고 했을 때 두 개를 합치면 14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사실 얘네들이 합쳐지면 국영수를 조금 못 본 거를 메꿔줄 수 있는 과목이 되거나 내가 다른 애들하고 국영수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훨씬 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키가 되거나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챙겼을 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아이들이 이제 혹시 문과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제 수능에서 보게 될 선택 과목들에서 일부 단원들 발췌해가지고 모인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일반 사회, 뭐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이게 40% 전체 차지를 하고요. 지리가 또 40%고 윤리가 20%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사회 공부할 때 윤리는 사회에서 배운 적이 없는 과목이라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 배울 거고요. 일반 사회 뭐 정치와 법이나 경제 아니면 지리는 중학교 때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배우게 될 일반 사회나 지리의 내용 중에 한 60에서 70%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아이들이 작년에 했던 중3 사회에서는 한 30-40%가 고등학교 통합사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서 너네 중1, 중3 때 사회 하고 왔지? 너네 중1, 중3 때 배웠던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너네 배경 지식 다 있어 라고서 전제하고서 수업을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 코로나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안 갔다 온라인 수업했다 오프라인 수업했다 이랬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 수업을 1년 내내 통째로 온전히 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아이들 작년 중학교 3학년 때는 1년에 시험을 3번 치러요. 졸업고사까지. 그렇다 보니까 교과서 전체를 다 나가지 않고 일부 단원만 골라서 가르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단원만 골라서 학습할 때 사실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고르시냐면요. 고등학교 통합사회랑 아주 연결성이 있는 단원은 오히려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니까 중3 때만 할 수 있는 단원을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빼버리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이러한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배경 지식이 적고 사회에 대해서 좀 구멍이 많은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세계지리 단원을 배워야 되는데 세계 지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유럽을 많이 들어봤고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고 가본 아이들도 있는데 유럽이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메꿔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합사회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과목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단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작년 3학년 때 역사에서 한국사를 1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국사에 자신이 있거나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중3 작년에 했던 역사하고 올해 들어가서 배우게 될 고등한국사를 단원을 비교해서 넣어놨는데요. 중3 역사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1단원, 2단원, 3, 4, 5단원까지 해서 조선 후기까지 굉장히 천천히 배웠고 대부분이 2학기 졸업고사까지 아마 조선 후기를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그리고 2학기 졸업고사 세 시험에 걸쳐서 조선까지 배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모든 내용이 첫 번째 중간고사에 다 들어갑니다. 1단원에 고대부터 조선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서 개항 뭐 흥선대원군부터 해가지고 현대사 거의 뭐 이명박 정부까지 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머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중이 얘가 25%, 75% 근현대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중간고사 때 나 그래도 중학교 때 작년에 삼국시대 뭐 고려 잘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이거를 한꺼번에 중간고사 때 심지어 국영수 통과까지 다 챙겨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아 나중에 하자 미루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시작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굉장히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수능 볼 때도 한국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2022년 수능부터 현재 아이들 교육과정 교과서가 수능에 반영이 되면서 아까 보신 그 단원별 비중 그대로 수능에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체 20문제 중에서 전근대사가 10문제, 근현대사가 10문제였는데 이제는 전근대사 6문제, 나머지 14문제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넓은 시험 범위를 아주 간략간략히 물어보는 시험 유형이다 보니까 내신처럼 막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근대사는 오히려 잘 풀어요. 뭐 대충 임진왜란, 뭐 세종, 세조 이런 건 알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만 맞아도 대학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쌤 저 근현대사 버리고 전근대사만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근현대사를 버리고 전근대사만 내가 하겠다 그러면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현대사까지 공부해줘야 되는데 근현대사는 아무리 간략하게 공부한다고 해도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그 연결성 흐름을 완벽히 이해를 못하면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고3 수능 가서 제일 바쁜 그 시기에 이것까지 챙기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건데 아이들 고1 내신 때 1, 2등급 받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한국사 공부하면요. 수능 볼 때 진짜 정말 한국사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모의고사만 보고서 해설 강의만 들어도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Why not? 내신 챙겨서 내신 등급 잘 받고 수능까지 가져가서 수능 때 국영수 그리고 탐구 과목에 더 시간 들일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통합사회 내신을 챙길 때 통합사회 내신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조금 유의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통합사회 교과서 다들 이제 교과서 받으셨으면 펼쳐보시면 아실 건데요. 내용이 정말 쉬워요. 그냥 내용 자체가 중학교 때 사회 교과서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남학생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읽어보고 아 뭐야 아이 너무 쉽네 이러고서 시험 전날 읽어보면 될 것 같아 하고서 교과서 던져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 당연히 아시겠죠. 그 쉬운 교과서 내용 가지고 변별력을 가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변별력을 내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선생님들이 교과서 외에도 부교재나 추가 자료를 활용하시는데요. 이때 수능 선택 과목 수준의 개념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 지리 단원인데 고3 수능 세계 지리 개념을 가져와서 출제를 하는 거죠. 우리 통합사회에서는 그냥 열대 기후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기후 그래프, 강수량 그래프 가져오면서 그 그래프로 이제 물어봐 버리면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가 쉬우니까 나중에 하자라고 내버려 뒀다가는 그 수능 개념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공부를 해놓고 나서 선생님 자료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는 게 옳은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이런 자료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만점 아니면 1등급 받지 못하는 실수 한 번 하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교과서가 쉽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변별력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탐구 자료를 또 활용하기도 하십니다. 통합사회는 인간 사회에 대한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신문 자료 아니면 전문 서적이나 논문 자료 아니면 그래프나 사진 같은 것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보세요. 탐구 자료에서 개념을 가져와서 물어보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탐구 자료까지 본문 공부하듯이 완벽하게 외워줘야 되고 거기다가 교과서에 있는 탐구 자료에다가 외부 지문을 갖고 와서 마치 국어 비문학처럼 문제를 내기도 하세요.
국어 비문학처럼 낸다는 건 내가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을 스스로 해석해서 맥락을 잡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우리 아이가 국어에 약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또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암기된 내용을 잘 외웠는지 확인하는 내신형 문제와 달리 수능형 문제는 여러 가지 뭐 그림, 그래프, 자료 이런 것들에 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응용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외운 거 가지고 시험장 가서 딱 그 문제 맞닥뜨리면 아이들이 머릿속이 좀 하얘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학교가 수능 선택 과목 수준으로 어려운 개념 가르쳤다? 그 수능 개념에다가 수능 유형까지 넣어버리면 그냥 수능 문제 낸 거나 다름없어요. 고3 수준으로. 그래서 난이도가 최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중에 있는 그냥 뭐 내신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이런 부분이 좀 잘 대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고요. 풀고 나서 당연히 내가 똑바로 푼 건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까지 분석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청 출제 지침, 우리 한국사는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교과서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시험 범위인데요. 이게 많은 경우, 이게 적은 경우거든요. 적은 경우에도요, 첫 중간고사 때 고대사부터 조선 초기까지 봐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조선 후기부터 뭐 가보개혁이나 대한제국까지.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서만 낸다고 하지만 교과서를 완벽하게 달달달 읽고 암기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또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 어려운 킬러 문제 내시죠. 대부분 학교에서 킬러 유형은요, 사료 해석으로 나갑니다. 사료 해석. 근데 이거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한국사는 그냥 외우면 답이 보이던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중학교 레벨이고요. 고등학교는 외운 거 해석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사군육진을 설치했다 이거를 외웠어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사군육진을 설치했던 상황의 사료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조선 왕족 실록 내용 그대로. 거기다가 왕이 세종인 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4개의 군과 6개의 진을 설치했다. 이런 걸 보고서 아이들이 세종대왕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4개의 군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나는 사군육진만 외웠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이 연결이 바로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료를 읽고서 뭐에 대한 질문인지를 완벽히 파악한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교과서 사료까지 다 외우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사료에서 키워드 찾을 수 있는지 내가 이거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역으로 질문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킬러 유형은 당연히 이제 역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서와 연표 문제입니다. 순서를 뭐 엮어서 순서 기역부터 리을까지 연결해라 아니면은 연표에서 골라라 이런 문제. 근데 연표 문제는 당연하게 나오는 건데요. 가끔 선생님들께서 연표에 진심이신 분들은 연표로 킬러를 내십니다. 연표로 킬러를 내면 정말 난이도가 최상으로 올라가요.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뭐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조선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외운 상태에서 아주 지엽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연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개념이 교과서에 있었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시기를 고르라고 하니까 고를 수가 없는 거죠. 근현대사는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연도까지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표를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순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국사에 좀 아이들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1등급 확보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수업에 대한 거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아이들 수업 들은 것만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재 단권화해서 저의 자체 교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 교재 모습이고요. 교과서 빈칸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탐구 자료, 연표 같은 거 제공해서 아이들 조금 더 쉽게 심화 자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아이랑 시간을 맞춰서 최소 1회 정도 주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암기, 통합사회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주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원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양정고나 진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4월 중에 개강 예정이고 일요일 저녁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정해지면 학원에서 공지문자를 드릴 거고요. 단원별로 진행을 해서 우리 아이 시험 범위에 맞는 단원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는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